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제2강으로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자연 환경과 거친 자연 환경과 육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인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문화와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번 문제부터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했던 PPT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변화를 줘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문제식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질문, 문제를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푸는 맛을 기본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 선사시대와 관련해서 이 1번 문제는 사실상 그 제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푸는 맛에 그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해시태그들이 있습니다. 그 해시태그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했다면 반드시 알아야지 될 핵심 개념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에 사실은 그 해시태그 위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풀도로 기획된 책이었죠. 그런데 뭐 그것도 사실상 정상 수업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책은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네요. 뭐 저만 뭐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의 선생님 교수들이 마찬가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몸 풀듯이. 선사시대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죠. 초기 인류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사시대를
1시대와 2시대로 구분하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1과 2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듣고도 아시는 분들은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1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그래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시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모든 것을 사냥, 채집, 어로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한다.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회 변화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것이었죠.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사실상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다. 구석기 시대는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발견이나 발명이 없었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신석기 혁명에 버금가는 이 시기에 발견이 있었죠. 발명은 아니고요. 바로 물론 도구를 이용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불의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 발견은 그 야간에 동물의 기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불이 발견됨으로써 그 전에 불이 발견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이제 불이 발견되면서 소위 말하는 풍미, 기호 이러한 것들이 생겼죠. 오늘은 날고기 말고 구운 고기로 먹자. 오늘 구운 고기 말고 익힌 고기로 먹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찝찝한 것 죄송합니다. 여하튼 소금도 이용하고 여러 풍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미각이 이제 서서히 개발되는 단계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조리를 하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이제 조리해서 먹는 문화가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뭐 이것은 구석기 혁명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유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일본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이나 우리가 보통 유물이라고 얘기하죠.
유물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할, 짐작할 따름이죠.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이번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내는 학문, 다시 말하면 고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물론 고고학은 선사시대만 다루는 건 아니죠. 역사시대도 2번 답을 얘기를 했네요. 여하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대 구분을 문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것이죠. 뭐 물론 시대 구분은 다양해요. 뭐 사실상 제 동료 중에 한 친구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정조 시기에 그 하루를 역사 테마로 정해서 그 하루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었죠.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더군요. 뭐 여하튼 그걸 보면서 하루라는 시간도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조선 중기, 모모의 뭐 대한연구, 뭐 고려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 한 2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하루도 사실상 역사 연구의 시대 구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실상 문자라는 기준을 통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사시대가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500만 년 전부터 사실상 인류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화석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화석 인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그들이 석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몸짓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하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역사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문자라고 했어요. 자, 일로 기록되어, 뭐 당연히 문자겠네요.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앞서 얘기한 바대로 역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土된 유물이나 유적지 등을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선사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문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잉카 문명에서는 문자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실수나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의 유무에 따라 고등문화다, 하등문화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문자를 기준으로 한 시대 구분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든 문화든 그 무엇이 되었던 열린 마음을 꼭 가져야지 되겠죠. 자, 다음은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제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사회를 이루는 것 자체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벌부터 시작해서 개미,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동물의 왕국 중에서 이 조직사회 관련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원숭이에요. 일본 원숭인데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있던 일본 원숭이 중에 딸랑 3마리만 온천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순놈하고 암놈하고 새끼예요. 한 가족으로 보이더라고요. 먼저 들어간 그들이 바로 우두머리 가족이 되겠죠. 그 우두머리 가족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또 조금 일군의 원숭이 무리들이 온천으로 들어가더군요.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원숭이 사회도 신분이 있나 봐요. 제일 나중에야 그 다른 원숭이들이 소위 말하는 등급이 처지는 원숭이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직사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1과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과 2가 뭘까요? 1과 2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생활 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해서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은 생활 방식, 예절, 관습,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행, 관습, 언어 뭐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고 그것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1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입니다. 자,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네요. 드디어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은요, 사실상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를 이용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려고 했죠. 주먹도끼를 만능 도구죠. 통해서 채집도 하고 과일도 따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냥을 하고 수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은 사실상 도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 또 다른 수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죠.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 얘들아 그거 안돼, 그거 먹으면 안돼, 그거 독버섯이야, 그거 먹으면 니네 삼촌이 죽었어, 그거 먹다가. 알았지? 우리는 말로 이 우리가 체험했던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건 먹어도 돼. 뭐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면 이 식물이라고 그랬을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여하튼 얘가 아주 특효약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도록 해. 뭐 이런 식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으로서 언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뭐 요새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는 뭐 자기계발서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아니 뭐 여하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역사의 효용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 실수는 뭐 약이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뭘까요? 그래요. 역사적 경험이죠. 역사적 경험을 활용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었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에 와서 또 반복해야지 되겠니? 이런 식의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어는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간섭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다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거는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이미 약속되어진 사회 간섭적 체계 속에서만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갖는 거죠.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로 습득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숫자에 약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말로 02에 010에 뭐뭐에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이상하게 숫자에 약해요. 그것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또 있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금세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부를 가지고 있죠. 친구들 그리고 아는 분들, 지인들의 전화번호부를 따로 가지고 다녀요. 요새 물론 이제 스마트폰 안에다가 저장도 하지만 이상하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이제 전화부부터 먼저 손이 가죠. 여하튼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말로 한 것들은. 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별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언어가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뭐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명심해야지 되고 이러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것이 역사이고요. 자, 다음은 역사적 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번에도 읽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처음부터 이것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이제 총각을 곤두세워서 뒤에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이다. 그래요. 반성을 하는 것은 동물들의 경우에는 가능치 않죠.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동물들에게 반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반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뭐뭐라고 합니다. 제가 답을 여기다 적어놨네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역사적 반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 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반성할 것이냐는 또 약간씩 달라요. 제가 요 근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재밌는 학술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학회를. 대부분의 이제 일제시대 연구자들이 일제 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또 해요. 근데 한 학회에서 제목이 왜 그 저기 뭐지 식민 상태,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논문 발표회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특이한 거다. 요 근래 별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학회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뭐 하나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저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식민지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일제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일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역사적 반성이라는 부분은 뼈아픈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과 문자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언어는요, 빨리 잊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자가 나타나게 됐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문자라고, 여러분들이 기록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이를 묻기 위한 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이 뭐고 이가 뭘까요? 뒤에 제가 정답을 적어놨네요. 초기 문자 기록에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목간들을 보면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죠. 이 성의 어떤 지점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이 성의 이 부분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하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뚝이 무너졌을 때 적의 집중 포화를 받고 성이 무너졌을 때 바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체벌의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가 있죠. 1은 책임 소재, 2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록과 문자가 쓰여진 분야는 상거래예요. 상거래에서도 누가 몇 개를, 어떤 물건 몇 개를 여기에 실어서 저쪽으로 보낸다. 그리고 값은 얼마를 치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잊어버렸을 때나 그것이 그 악천후로 인해서 배가 뒤집힌다거나 혹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체벌을 위한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1과 2다. 농경과 목축이다. 여러분들이 이 목축하면 유목민족을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신석기 시대 집에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아직 소는 아마 못 키웠을 걸로 보여요. 그거는 잡아먹기 바빴지 못 키웠을 걸로 보이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몇 마리씩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뭐 다음 문제에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신석기 시대에 정착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요. 거기서 말하는 목축은 가축을 조금 키운다는, 뭐 요새같이 목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소규모 몇 마리 정도 키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구의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뭐 금세 맞추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돌을 깨뜨려 사용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래요. 자연의 돌을 집어 던지던, 돌과 돌을 부딪히던 해서 깨뜨려서 사용하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던 것이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소위 말하는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돌을 이용을 하죠. 그런데 돌을 연장을 사용해서 갈아서 심지어는 뼈 바늘까지 만들어냅니다. 뼈 바늘을 통해서 의복과 그물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던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대규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가두리양 시장까지 있는 마당엔 아주 소규모지만 여하튼 그물과 투망을 이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를 뭐라고 하죠?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될 게 뭘까요? 그래요. 철을 녹여 사용하던 시기를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들리네요. 플라스틱 시대 아닌가요? 그런가요? 반도체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플라스틱으로 배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총을 만들 수 있나요? 플라스틱 총? 가볍긴 하겠네요. 만들어지면 좋긴 하겠네요. 그런데 화염이 나오면서 아마 그냥 녹아버릴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배를 띄우면, 배를 만들면 잘 뜨긴 하겠는데, 그게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로 배나 자동차나 총을 만들 수는 없죠. 지금도 여전히 철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철을 대신할 만한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어 보여요. 자, 다음으로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제도 있고요. 1, 2번을 1, 2, 3번을 맞추는 문제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뭘 적었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을 적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라는 뜻이다. 원숭이요? 화석 인류라고 하는데 웬 원숭이죠? 예. 원래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인간이냐, 인간의 화석이냐, 원숭이의 화석이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원숭이로 분류되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1번은 남방의 원숭이 라는 뜻이에요. 이 화석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 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죠.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고요. 직립 보행을 했고 석기를 이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도구를 이용했구나. 그렇다면 인간 아닌가요? 도구와 언어는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남방의 원숭이가 아니고 남방의 직립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굳어진 이름이 바뀌기는 어렵죠. 자, 다음으로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2번은 그래요. 우리가 보통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호모 에렉투스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베이징인, 자바인 혹은 요새 자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인 등이 있습니다.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물이 아니죠. 뭐를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구석기 시대의 구석기 혁명이라고 앞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불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지니어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뭐라고 하죠? 그래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감정을 지녀서 죽은 자를 매장했죠. 이러한 요 근래 신문을 보니까 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문 기사를 저번 주에 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뭐 검색해 보면 쭉 나오는 기사들이니까 한번 뭐 찾아보시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현재 지금 우리 인류에도 남아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워서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틀린 것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고 1과 2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네요. 구석기인들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섭기를 사용했죠. 간섭기는 갈아서 만든 간섭기는 사실상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있고요. 구석기 시대에 돌을 깨뜨려 만든 것을 뗀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섭기를 뗀석기로 고쳐야지 되겠죠. 이들은 채집과 사냥 그리고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그래요. 구석기인들은 채집, 사냥,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채집과 사냥,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했던 건 맞고요.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하거나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동굴에서 생활했죠.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동 생활을 했죠. 여기 움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이 막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비가 새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냥 나뭇가지들 엮은 집을 지었다가 그걸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이죠. 사실상 한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정착생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동 중에 먹을 것이 많은 지역에 일단 막집을 짓고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냥거리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거의 해치워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이동을 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이 시기에 뭐 심지어는 연해주 지방에서 또 발견된 이 구석기 유적 중에 풍만한 여인상이 또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한 여인상을 통해 이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낳고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산과 풍요 왜 많이 나오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이 당시에는 사실은 한 여자가 10명을 낳으면, 만약에 10명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 한 둘이 살아남을까 말까요? 뭐 이 시기에 역시 전염병 있었겠죠. 이 시기에 동물의 습격으로 인해서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뭐 이것저것 지금이야 뭐 마이신도 있고 여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피부에 상처가 하나 나도 덧나서 죽는 경우도 있었죠. 동물에 물린다거나 뱀에 물린다거나 그러면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뭐라 그러죠? 추풍 낙엽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산밖에 전략이 없었죠. 그래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들 그림이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굴 벽화에 있는 그림이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어린 친구들, 청소년기의 어린 친구들에게 이 동물은 급소가 여기고 이 부분을 공략했을 때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쉽게 얘기하면 칠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체로 이제 주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술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원했다.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게 눈에 띄네요. 돌을 떼어낸 것은 아니죠. 돌을 갈아서 만든, 떼어낸 게 아니고 간석기를 이용했고요.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원했다. 도자기라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열량을, 소위 말해서 땔감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같은 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을 때 도자기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도자기를 1597년 이전에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래요. 이 나라는 잘 맞추시죠. 중국이죠. 그 다음은요? 그래요. 우리나라죠. 이미 고려시대부터,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도자기를 구워내기 시작했죠. 한 나라가 남았네요. 1597년, 일본은 아니니까요. 1597년이란 건 임진왜란이 끝난 해잖아요. 그 다음에야 이제 일본이 도자기를
조선 도공을 아, 데리고 가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1597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죠. 어디일까요? 그래요. 안 들리네요. 들렸어요. 그래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이제 세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 됩니다. 이 도자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아편 전쟁 얘기를 또 여기서 할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이제 영국 상인들이 이제 도자기와 비단을 이제 영국으로 수입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 엄청난 무역 욕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모직물이나 그런 거를 팔았지만 도자기나 비단 값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엄청난 무역 욕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인도의 아편을 밀매하게 됩니다. 뭐 얘기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 이루어졌네요. 뭐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또 그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식량을 저장하는 토기를 구원했다.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도자기에 비하면. 그리고 이 구워내는 시간도 훨씬 더 짧죠. 신석기 시대에는요, 일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문제에 나왔었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우리가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거는 문명의 시작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농경과 1번은 농경과 목축이라고 했으니까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3번, 즉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이는 채집 경제에서 모든 것을 주워서 따서 잡아서 먹었던 것이 이제 사번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번 경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석기인들의 사회상을 얘기한 거예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여기서 신분제도가 생겼다. 그리고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군요. 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농경과 목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개나 뭐 이런 것들을 키워서 모든 것을, 식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하면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농경과 목축만으로는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남자들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사냥, 동물들을 잡고, 아울러서 여성들도 농경과 더불어 농경 그리고 목축과 더불어 이제 채집 경제를 또 하러 가죠. 채집을 해요. 과일을, 주위에 있는 과일을 딴다든지 채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채집 생활을 누려야지만 그나마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도, 사유재산, 그리고 직업의 분화 뭐 이런 거를 통한 신분제도가 나타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도 평등한 시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동체 의식 없이 생계를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남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생활을 했으며, 그렇죠, 정착생활을 했어요. 혈연을 중심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그래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시족을 이루기도 했죠.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하였다. 자, 정복 활동이 가능해지려면 청동기 문명이 들어선 이후의 얘기죠. 사실상 주변 시족과는 경계를 명확히 해서 서로의 금도를 지켜야지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한번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책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과제로 한번 내볼까요? 과제는 다음 주에 낼게요. 요번 주는 그냥 과제는 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혈연을 제가 지금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하였다. 책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책화에서 이 시족, 신석기인들의 생활 풍습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은 초기 고대국가 사회, 군장국가 단계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 사실상 자기 부족이나 시족의 영토가 아닌 지역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넘어간 시족이나 부족이 이 당한 부족에게 벌금이나 혹은 물건으로서 보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석기인들의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정령이라 하죠.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토테미즘이 아니고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영혼이나 정령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물이나 무생물에 대해서도 를 믿고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애니미즘은 시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례를 행하게 됩니다. 특정 동식물, 자연물과 시족, 부족을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고 하는 관념 속에서, 그렇다면 단군 신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시 말하면 애니미즘이 아니라 토테미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의를 거석 숭배를 한다. 뭐라 그러죠? 샤먼, 무당을 믿는 이 샤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문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죠.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왕조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요. 기준도 있고요. 그 한 왕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보는 시대 구분도 있고요. 여러 구분이 있는데 선사와 역사 시대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화나 문명의 가치가 우열이 갈라질까요? 그것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카 문명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선사 역사를 구분하는 문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평가하기는, 문명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열린 마음, 항상 자연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대처 방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문명과 문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짐승들과 인간은 사회조직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상 도구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도구라고 싸잡아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언어와 문자 자체가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자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뭐 첫 시간부터, 뭐 사실상 이게 첫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 아직 적응기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내진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 수업이 10월 달에 있겠죠. 그때 한번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뭐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역사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반도 국가의 운명과 그 다음에 고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